잘 아는 엄마 중에 진지애라는 엄청 돈이 많은 엄마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학창시절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지진 방제 대책에 있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가 철저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가 하면 정원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난할 수 있도록 대형 텐트가 10개 상비되어 있었고 정원도 일반적 주택 규모로 치자면 5채는 지을 정도로 넓었는데 남녀 따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청 직원들이 몇 번이나 견학을 왔을 정도라고 했다. 지혜 씨는 피해를 입게 되면 자기 집으로 와도 된다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구청 직원들한테도 말해놓고 있었다. 몇 년 전 이상기후로 폭풍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근방 주민들이 학교나 관공서로 자체 피난을 가는 등 큰 소란이 일어났었다. 지혜 씨네 집은 언덕 맨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런 홍수 피해도 없었고 지혜 씨네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 집도 지대가 높아서 피해는 없었는데 지혜 씨한테서 피난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와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길래 남편과 함께 지혜 씨네 집으로 갔다. 남편과 애들은 지혜 씨네 집안에 있고 나는 자원봉사 일을 시작했다. 바깥은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는 위험해서 철수하고 모두들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북적북적했다. 그 중에는 집이 침수된 사람들도 있었고 지혜 씨는 저장해뒀던 식료품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다른 친한 엄마들도 피난을 와 있었는데 그 엄마들도 애들은 아빠들한테 맡기고 자원봉사를 자처해서 어린 아이들과 노인분들께 음료수와 따뜻한 수프를 나눠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폭풍우가 거치고 날이 개자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급급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라 진흙투성이인 몸으로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 씨네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피난을 왔던 사람들 중에는 장소를 빌려준 곳에 보답을 하고 가고 싶다며 자청에서 지혜 씨네 집을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어떤 여학생이 지혜 씨를 부르러 왔다. 여학생이 따라가 보니 무슨 이유인지 변기가 깨져 있었고 일부러 더럽히고 간 것처럼 창문도 깨지고 침대도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너무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일부러 침대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간 게 분명해. 그리고 저 소파를 좀 봐봐. 다른 방은 안 그런데 이 방만 진흙투성이잖아. 지혜 씨는 본인이 참사를 경험한 후 후회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은 것을 준비해왔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텐트를 10개나 준비할 필요도 없고 화장실을 몇 개씩 만들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었을 거다. 돈이 많아서 그럴 여유도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거늘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진심으로 화가 났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고 소파와 침대는 전문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맡겨야 할 수준이었다. 그날 오후까지 남은 사람들끼리 청소를 마치고 지혜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지혜 씨한테 연락이 왔고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저녁 때 다시 지혜 씨 집으로 갔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지혜 씨는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왜 그래요? 그러자 지혜 씨가 귀중품이 들어있던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이 망가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 안에는 할머니 유품으로 받은 보석하고 할아버지 유품인 시계가 들어있었어. 헉! 경찰에 신고는 했어? 못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집으로 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이런 건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날 우리 집에 왔었던 사람들이 전부 의심받게 되잖아. 어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고 얼굴이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했다. 어제는 피난 오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범인을 찾는 건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됐다. 하지만 지혜 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유품을 2개나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무척 낙담하고 있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예전에도 한번 지혜씨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고급진 물건이었다. 그때는 자기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포기했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왕재석 씨도 오지 않았었나? 혹시 그 방을 썼던 건 아니고? 왕재숙 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문제아로 찍혀있는 인물이었다. 또 다른 엄마들한테서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들어오는 건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물건을 훔쳤단 증거는. 그렇긴 하네. 그런데 지혜씨 조부모님이 남기신 거니까 물건 자체는 아주 옛날 게 맞지?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려는 건 아닐 것 같고 혹시 인터넷에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안 돼, 그건. 만약에 팔리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 왕재숙 씨 당근을 팔로우하고 있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자. 그렇게 말한 후 나하고 지혜 씨는 왕재숙 씨 어카운트를 알만한 엄마들 연락처를 정리해서 반씩 검색을 했고 왕재숙 씨 어카운트에서 우리 예상대로 지혜 씨 조부모님이 유품이 상품 목록에 있는 걸 발견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일단 왕재숙 씨 집으로 찾아갔고 대답할 때까지 따졌다. 당신 지혜 씨 집에서 귀중품 훔쳤지? 자, 이게 바로 증거야. 뭐래? 이거 내 거야. 어디서 누굴 도둑 취급이야? 기분 나쁘게.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말하는 건 좀 아니지? 증거라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손목시계는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시계야. 물론 나는 그 번호를 암기하고 있고. 그런 복병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왕재석 씨는 분하다는 듯이 찌찌하게 진짜 돈도 많으면서 물건 한두 개 없어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그 보석하고 시계는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야. 당장 게시판에서 삭제해줘. 홍수 피해를 입고 나서 지혜 씨가 도와준 게 얼만데 어떻게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왕재숙 씨는 지금 청문회라도 하겠다는 거야? 돈 많다고 있는 대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눈꼴 싫어서 그랬다. 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돌려주면. 그러더니 방에서 훔쳐간 보석과 시계를 들고 나왔고 지혜 씨에게 거칠게 돌려줬다. 이제 볼 일 없지? 그럼 당장 돌아가! 그 불손하고 경우 없는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지혜 씨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물건을 찾았으니 됐다며 그만 가자고 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피해자인 지혜 씨가 그냥 가자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왕재숙 씨는 벌을 받게 됐다. 보석과 시계를 훔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 씨네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재숙 씨네 애들이란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날 지혜 씨는 사람들에게 피난 장소를 제공해준 은인이었는데 지혜 씨네 집이 피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재숙 씨는 평소에 돈 자랑을 하고 다닌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후 이유 없이 분풀이 삼아 변기를 부숴버린 것이다. 심지어 애들한테 방안을 진흙투성이로 만들라고 명령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양심에 거슬렸는지 항상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 사실을 털어놨다. 그리고 그 얘기는 왕재숙 씨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 결국 양쪽 집안 부모님 그리고 남편한테서 맹렬한 비난을 들었다고 한다. 그 후 지혜 씨네 집으로 남편, 부모님과 같이 사과를 하러 왔었다고 한다. 그때 봉투 안에 위자료를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왕재숙 씨의 부모님은 재해 피해자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분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 되어서 정말 입이 열 끼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애들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남편분은 남을 괴롭히는 일에 애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격노했고 왕재석 씨와는 이혼할 거고 앞으로 애들도 만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왕재석 씨는 남편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데 결국 한 달 후에는 이혼을 당했고 당연히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한테서도 외면당하자 혼자서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반엑스L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매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곡해하고 손해를 입힌 왕재숙 씨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주경영. 시내에서 바를 경영하고 있고 30대이다. 처음 바를 오픈할 때
장소 물색에 도움을 준 부동산 중개업자 지양달 씨한테 한진자라는 젊은 여자를 소개받았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렇게 그녀는 나의 첫 단골이 됐다. 그날 저녁도 한진자는 어김없이 바에 왔다. 바가 은근 돈이 많이 남는다던데 진짜예요? 그렇긴 하지. 진짠가 보네. 바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딘가 세련되고 멋있어 보여. 나는 술도 좋아하고 동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진자씨 적성에 딱인 듯. 진짜요? 한진자는 급 솔깃한 반응을 보였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적당히 대답했지만 한진자는 확 넘어온 분위기였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이윤이 남느냐인데? 바는 카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해서 고객이 지불하는 기본 금액이 좀 높지.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저것 주문하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더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에서 파는 드링크는 한 잔만 팔아도 가격대가 높잖아. 나는 메뉴판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줬다. 일반적으로 최소 2잔 이상은 마시는 편이고 이익률도 높은 편이거든.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종업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온갖 종류의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통장에 저축도 많이 있겠네? 그럴 리가. 바 오픈할 때 빌린 돈이 얼만데 빚밖에 없네요. 그래도 여기 오픈하고 나서 이 근처 땅값이 점점 오르는 추세라서 그때 판단을 잘했다 싶긴 해. 역시 대단해. 그렇긴 해도 만약에 갑자기 2-3천만 원 정도 자금이 딸린다 싶으면 여길 접어야 할지도 여유가 없거든.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그게 내 현실인 건 사실이다. 그렇구나. 한진자는 내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저기 말이에요. 장차 훌륭한 바텐더가 될 사람이 있는데 평생 고용할 생각 없어요? 응?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훌륭한 바텐더가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난 당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단 말인데 나 전혀 아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돌직구를 날리는 그녀. 나는 농담 비슷하게 대답했다. 내 아이를 낳아도 뭐 그런 말 여자 버전이야? 재미는 있었어.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 당신을 찐으로 사랑한다고. 어쨌든 그녀는 취중이었고 나는 술김에 한 말이란 걸 강조하며 그날 저녁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에도 바에 찾아왔고 또 고백을 했다. 어제는 술을 핑계로 내가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랬는지 오늘은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고백부터 했다. 그런 그녀의 열정에 나도 모르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결혼했다. 이런 대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나와 진자의 공통 친구인 부동산 지양달이 그녀를 폭풍 칭찬하면서 진자씨하고 너라면 틀림없이 좋은 부부가 될 거야 라고 적극 지지해준 것에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결혼 후에야 발견된 그녀의 둔함. 마시는 건 잘하지만 술을 만드는 것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다. 또 그녀는 어려운 칵테일 종류 및 만드는 법에 대한 암기에 대해서 무슨 수능 시험도 아니고 나 이건 안 할래 라면서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도 부족했다. 그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지만 바는 원래부터 나 혼자 해왔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다. 장차 훌륭한 바텐더는 탄생할 것 같지 않지만 탄생하지 않아도 되지 뭐. 아내로서 집안일은 그럭저럭 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부부라면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니까. 진자는 그렇게 매일매일 오던 바를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오지 않았다. 설마 술에 질렸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잔뜩 취해서 새벽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었으니 왜 늦었냐고 하면 여사친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라고 척척 대답을 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이 결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그녀였고 우리는 아직 결혼 2달째인 신혼이었으니까. 부부관계도 정상적이었고 그런 와중에 불륜을 의심했다면 그건 의처증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의 불륜이 발각됐다. 쓰레기통에 러브호텔 영수증이 버려져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나와 아내 둘뿐. 나를 빼면 이건 아내가 버린 거라는 결론. 바에 자주 오고 친하게 지내는 사설탐정에게 아내의 불륜 조사를 부탁했다. 불륜남은 다름 아닌 지양달. 두 사람의 불륜 증거가 순식간에 입수됐다. 역시나 취해서 들어온 한진자에게 불륜 증거를 내보이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인정했다. 이제야 눈치챘어요? 나 오늘도 양달 씨랑 같이 있다 왔어.
나를 비우는 한진자에게 나는 침착하게 물었대.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바로니? 땡! 깔깔깔 큰 소리를 내면서 귀에 거슬리게 웃는 한진자. 불쌍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결혼 전.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 말인데 사실은 지향다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 소원은 그 사람이 나를 그 이상으로 좋아해주는 거야. 자기 부인보다 더. 지향달도 기혼이니까 기혼자들끼리의 불륜이었대. 내 계획은 양달 씨를 위해서 당신한테 위자료 3천만 원 받고 덤으로 빠까지 손에 넣는 거야. 뭐?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합법적 미인계 작전이란 거야. 여자니까 불륜을 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3천만 원만 받아내면 당신은 그 바에서도 손을 떼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양달 씨랑 같이 그 바를 경영할 거야. 당신만 오케이 하면 내가 알바생으로 고용해 줄게. 어때? 나도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 그렇지. 이 여자는 칵테일 레시피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학습 능력 하위층이었다. 이쯤 되면 사회적 상식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무교육 계층으로 보는 게 합당할 듯. 방금 말한 그 계획이란 걸 지향달한테도 말한 적이 있어? 그걸 왜 미리 말해?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만 했어. 조금만 있으면 양다씨 생일이니까 서프라이즈 해줄 거야. 선물은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기바. 짱이지? 나는 어이가 없다 못해 힘이 빠져서 대꾸할 마음도 없었다. 그럼 나도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주지.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진자에게 이혼장 보내기, 한진자와 지향달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서프라이즈를 받은 한진자는 영업시간 전에 바로 쳐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달라니. 3천만 원을 준다고 해야 말이 되지. 난 여잔데 여자가 받는 법은 있어도 주는 법은 없다고. 너 바보냐? 핸드폰 뒀다 뭐해? 검색이라도 해라. 위자료의 위자는 위로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불륜 피해를 입은 내가 왜 너한테 사죄하면서 위로까지 해야 되는데? 한진자는 그제야 본인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한진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대는 지향달인 것 같았다. 왜 그러는데? 양달씨 무슨 화나는 일 있어? 뭐? 나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뭐? 나를 돌아보는 한진자에게 대답을 들려줬다. 당연히 지향달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했거든. 보아하니 회사에도 알려주고 부인한테도 탄로나서 고소당했나 보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이상해. 왜 위자료를 나하고 양달씨가 내야 되는 거냐고. 난 여잔데. 됐고, 이 바는 앞으로 누구 거야? 여긴 처음부터 줄곧 내 바야. 네 것도 아니고 지향달 건 더더욱 아니고. 지향달은 이혼당했고 부인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은 모양이었대. 내가 청구한 금액까지 합치면 한 5천쯤 되려나. 금액도 크지만 부동산에서 해고가 된 터라 위자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며칠 전에는 한진자와 같이 와서는 미안하다면서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부탁을 했다. 경영아 미안해. 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어. 너하고 나 사이가 이런 일로 벌어지면 안 되잖아. 이빠가 이렇게 번창한 건 내가 장소를 잘 봐줘서 그런 덕도 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맞아. 양달씨는 고소득자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 너무 안 됐어. 제발. 한진자도 지향달도 다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솔직히 한진자의 자폭 자작극에 휘말린 지향달 니 신세가 나보다 더 딱한 건 인정.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한진자 너 누가 그래? 여자는 불륜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던? 너무해.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난 돈이랑 바랑 다 당신 주려고 했단 말이야. 정말 눈 뜨고 못 볼 장면을 보고 말았고 얼른 내쫓아버렸다. 여자라는 이유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했던 한진자는 또 한 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바를 경영해서 편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지향달과 공동 경영을 했으나 빚만 더 늘었다. 지금 두 사람은 빚 지옥에 빠져 있다고 한다. 나는 2호점을 오픈할까 고민 중이다. 물론 학습 능력이 있는 나는 부동산도 바텐더 지망생도 엄선할 예정이다. 내 이름은 이강희. 남편 왕재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설날 같은 명절에는 반드시 둘이서 같이 시댁에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역에서 한참 떨어진 시댁까지 걸어서 도착할 때쯤엔 온몸이 꽁꽁 얼어있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공짜 가사도우미가 온 걸로 아는지
일을 하도 시켜서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싫었다. 시아버지는 병풍이나 다름없었고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봐도 이런 방구 없는 분이었다. 남편도 별다를 거 없이 내가 부탁하면 귀찮아할 뿐 자기가 나설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진상 가족들 속에서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5살 된 조카 수정이는 나를 무척 따랐고 내가 가면 나한테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다. 이번 설에도 역시 싫었지만 시댁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심시간이니까 얼른 와서 거들라고 했다. 왔냐? 원수 덩어리 같으니라고? 오늘은 좀 쓸모가 있으려나? 너 살림 제대로 가르치려고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해서 다시 지옥 체험이 시작됐다. 내가 냉장고 문을 열자 넌 왜 남의 집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있어? 너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치던? 라고 욕을. 환풍기를 켜려고 하면 전기세 아까운 줄도 모르고 가서 창문 열어! 라면서 추운 겨울에 창문을 다 열고 벌벌 떨면서 부엌일을 하게 했다. 시누이는 그런 나를 구경하듯 쳐다보면서 한가하게 과자나 먹으며 놀고 있으면서도 전혀 1도 도울 생각이 없었다. 남편도 나한테는 1도 관심이 없었고 시아버지와 맥주를 마시자 시어머니도 같이 합류해서 셋이 마셨고 설거지는 나 혼자의 몫이었다. 그때 수정이가 오더니 뒤에서 나를 꼭 안았다. 외숙모, 내가 같이 할까? 고마워. 근데 여긴 추우니까 방에 가 있어. 수정아, 부엌은 추워서 안 돼. 감기 걸리니까 할머니한테 와.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시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울음을 터뜨렸고 부엌은 시베리아. 수정이가 걱정된 시댁 식구들은 긴급하게 점심은 외식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골이라 택시도 안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5인승 한 대밖에 없어서 전원이 다 탈 수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내가 빠지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자 수정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내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갈 거라고 하는 바람에 다들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나하고 수정이가 남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외식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잘 들어. 우리 수정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애 잘 보고 있어. 행여 애 다치기라도 하면 넌 바로 이혼이야. 알았어? 수정아, 너 이 여자가 너한테 못되게 굴면 바로 옆집으로 도망쳐야 돼. 알았어? 외숙모는 착해. 둘밖에 없을 때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배고프니까 빨리 좀 가자. 그래 어서 가자. 누굴 아동학대 예비군 취급을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는 결심을 했다. 우선 조카와 둘만의 만찬, 저녁에 먹으려고 만들어둔 고급진 요리들을 멋지게 나열한 후 질점. 전부 다 너무 맛있다. 네, 맛있어요. 집에 있길 잘했어. 그러게 말이야. 배부르게 먹은 후 조카와 방 안에서 공놀이를 시작했다. 조상님을 모셔둔 불단 앞에서 조카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공놀이에 열정하다 보니 불단이 반쯤 절단이 났다. 너무 재밌어.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아요. 많이 놀았으니까 잠깐 낮잠 잘까? 응, 낮잠 잘래. 둘이서 고나게 낮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바깥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해질 무렵이 돼서야 모두들 돌아왔는데 모두들 취해 있었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음식 찌꺼기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극노. 그리고 반이나 절단이 나 있는 불단을 보더니 분노 폭주. 이게 무슨 짓거리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내가 공을 던졌는데 그게 저기에 닿아서 그랬어요. 외숙모 미안해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잘못했다고 하는 수정이를 보더니 시어머니도 일단 쿨다운했다. 이건 감독자 불찰이다.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할머니 화내지 마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언성을 높일 때마다 수정이가 나서서 나를 비호하자 아무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다. 다들 입을 다문 후 내가 왜 불단을 망가뜨렸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아버님 일가족을 엄청 싫어하셔서 불단을 확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에요. 속마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막상 망가지니까 아까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발광하기 시작했다.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어디서 말을 지어내? 허언증이니 너? 사람 잡네 얘가?
얘 이러다 크게 사고치기 전에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일단 진정하세요. 난 그냥 못 넘어간다. 어디서 시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 건방진 것. 시어머니가 소리치면서 내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남편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조금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여 나 스스로 시어머니 소나기를 뿌리치고 반쯤 절단난 불단을 완전히 절단내버렸다. 내가 괴력을 발휘하며 파괴행위에 몰입하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모두들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음주운전이나 하는 인간들 집에 술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하고 집안에 있는 술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 와인, 맥주, 청주, 소주 등등 전부 다 싱크대에다 흘려보냈는데 수정이가 같이 도와준 덕분에 고급 주류들을 더 빨리 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싸 보이는 글라스를 닥치는 대로 다 깨버린 후 적당히 마당에 버리고 남편은 두고 혼자서 집으로 왔다. 막판에는 아무도 내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얼음 자세로 보고만 있었다. 집에서 와서 혼자 축배를 들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집에 가도 돼? 라는 내용이었으나 물론 일십. 잠시 후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남편도 일십. 그리고 1시간 후 남편이 시아버지 차를 빌려서 허겁지겁 집으로 왔다. 또 음주운전한 거야? 갑자기 이혼 어쩌고 하니까 그랬지. 그래 맞아. 나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가 해. 지금 장난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남편이 역정을 내기 시작하길래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당했던 일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반감만 해온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말해줬다. 나의 이혼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나를 힘으로 제압하더니 감금하려고 했다. 뭐 하는 거야? 이서 못 치워? 이거 놓으라고! 이혼 안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풀어줄 거야. 내가 저항하자 벨트를 가지고 와서 두 손을 꽁꽁 묶더니 침실로 끌고 갔고 그러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멘붕이 오기 직전이었지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는 게 생각났다. 남편은 두 손을 묶어놨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나가버린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 안에 있는 핸드폰을 향해 시리를 불렀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나를 구하러 와준 경찰에 연행됐다. 그 후 감금 소동 중에 생긴 상처를 증거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얘기가 하고 싶다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의 짓을 저질러 놓고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서 부부 사이에 대화 없이 법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이혼이 성립됐다. 남편은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한 후 돈이 한 푼도 얻게 되자 살기가 힘들었는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혼당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온 게 정신적으로 충격이었는지 시댁에 돌아간 후로는 점점 거칠어졌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변했다. 너 술 좀 그만 마셔. 시끄러워. 내 돈으로 산 술이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술 좀 끊어. 내가 왜 이혼을 했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쳐놓은 주제에 무슨 할 말 있다고 떠들어? 그만 좀 해. 이게 사는 거니 지금? 전 시부모들은 망가져가는 남편을 보면서 지쳐갔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동네에서도 남편의 폭력이 소문이 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그 뒤는 아무 소식도 들은 게 없다. 나는 이혼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고 나름 바쁘게 잘 지내고 있다. 가끔씩 나를 잘 따르던 조카 생각에 쓸쓸해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다짐해본다. 나는 멘탈이 약하고 불안정 플러스 PTSD가 있어서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힘들다. 그래서 정해진 룰이 너무나 많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하지만 남편은 여러 번 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공포심도 사라질 거야 라거나 빨리 우리 엄마 손맛 좀 배워. 결혼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조언한다. 시어머니가 자상한 분이면 조금 나았겠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고
또 완벽주의자이기도 했다. 심지어 나한테 시동생 식구들 빨래를 시킨 후 다시 일일이 체크하고 다시 빨라고 시키는 일도 허다했다.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인사드리러 갔을 뿐인데 왜 나한테 빨래를 시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거실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시동생 부부한테 시키면 될 일 아닌가? 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었다. 그런 말을 남편한테 하면 그렇긴 해도 당신이 내 와이프고 내 와이프가 빨래를 널면 식구들 평판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바뀌는 건 없었다. 어쨌든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며 참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끌려갔다. 시댁에 가는 동안 길거리에 불꽃놀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불꽃놀이 폭죽 소리를 어려서부터 무서워했고 트라우마까지 있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시댁에 도착하니 다 같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시동생네 애까지 나더러 돌보라고 명령했다. 말도 안 된다고 남편한테 화를 냈지만 뭐가 불만이야 대체? 쟤들 신혼 기분 좀 내고 싶다는데 라면서 정색을 했다. 시동생 부부는 신이 나서 잔뜩 들뜬 표정이었다. 한편 시동생네 애는 전혀 기본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소형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남편한테 몇 번이나 싫다고 했는데도 괜찮다, 이게 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다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은 무시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남편은 조카는 안중에도 없고 시부모님들과 불꽃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나 있을 때 나는 폭죽 소리에 벌벌 떨면서 조카를 열심히 챙기러 쫓아다녔다. 말도 안 듣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먹고 난리였다.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조카한테 따끔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며 발로 내 다리며 배를 차고 성질을 내면서 사람 진을 다 빼놨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집에 온 시동생 부부는 자기 애한테 불꽃놀이 어땠냐고 물었고 큰엄마가 야단쳤다고 대답하자 나한테 화를 냈다. 왜 애한테 화를 내요? 처음 봐주면서 그러고 싶나? 그러다 우리 애 트라우마 생기면 어쩔 건데요? 그거 잠깐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자기 애는 어떻게 키우려나 모르겠네.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나한테 억지로 떠맡겨 놓다시피 해놓고 어디서 훈계질까지 하는지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난다. 그날 밤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불꽃놀이 소리 때문에 열까지 난다고? 넌 종이 멘탈이냐? 강해지고 좀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밤새 고열로 힘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열도 내리고 몸도 가벼워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서 그대로 나와서 친정으로 갔다. 아침 일찍 큰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온 나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불렀다. 나는 두 분께 이른 아침에 나타난 이유를 말씀드렸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내가 당했던 일들. 천식 때문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더러 열심히 청소를 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며 다락방 청소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났던 일. 결국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나더러 남편이 당신이 이럴수록 더 열심히 몸을 단련해야 돼 라고 설교를 늘어놓았던 일.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친정에서 지낼 것과 다시는 그 집에 갈 필요 없다고 하셨다.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낸 건 불꽃놀이 사건, 천식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천식은 어려서부터 고질병이었고 몇 번이나 구급차에 실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불꽃놀이 역시 어렸을 때 사촌오빠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내 귓가에 대고 불꽃놀이에 불을 붙여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청각에 마비가 온 적이 있는 걸 두 분 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 불꽃놀이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고 하니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었다. 하지만 남편은 불꽃놀이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게 분명하다. 친정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안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친정에 와 있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다시 하냐며 잔말 말고 당장 돌아오라고 차갑게 말했다. 전화를 끊자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다. 엄마 아빠 모두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결혼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며칠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사이 또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조카를 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와서 할 일이 많다면서 당장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내가 왜 친정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아님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남편은 나한테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부분도 많다면서 이럴 때 보답을 안 하면 언제 하냐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굳혔다. 우선 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기로 했다. 어쨌든 남은 짐들도 챙겨야 하고 남편하고 한 번은 마주보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임시 귀가를 하기로 했다. 낮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짐을 싸서 택배업체에 운반을 부탁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해서 왔고 나를 보자 남편은 너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내일은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좀 도와드리고 알았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서 내 짐은 다 옮겼고 이 아파트도 이달 말에 비워주기로 했어. 에?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는데? 당신 그리고 당신 식구들한테 휘둘리는 거 더는 못해. 나를 아끼고 존중할 줄 모르는 남편과 함께 있어봐야 앞으로 내 인생에 행복은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했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당신 노력한다고 했었잖아. 당신이 계속 노력하면 우리 엄마도 언젠가는 당신을 인정해 줄 거야. 바로 그 부분이야.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괴롭힘 당하면서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인정받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거든? 내 짐은 다 정리했고 당신 짐은 당신이 알아서 시댁으로 보내든지 정리해. 뭘 그래야 되는데? 왜는? 이 집은 우리 아빠 명의의 집이야.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 아빠 명의의 차고. 혹시 까먹었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바들바들 떨었다. 남편 반응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집도 마련해 주시고 남편이 타고 싶어하던 자동차 열쇠도 주셨던 일을 마치 아주 먼 옛날 일처럼 잊고 있었던 듯했다. 잠깐 침착하자. 이혼은 아니지. 결혼하면 이 정도 의견차는 서로 참아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사람은 주고받는 존재야.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괴롭히기만 하는 인간들한테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못해.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고 나서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물론 이혼과 동시에 집도 차도 모두 회수했다. 하나 더,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도 실은 아빠가 소개해준 거였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능력도 안 되는데 아빠 체면을 봐서 봐주고 있었던 참이었다며 곧바로 자천을 시켜버렸다고 한다. 나한테 참아라, 희생해라, 설교를 해대더니 결혼 생활 내내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살았다는 걸 늦게 깨달았는지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오는데 일시불로 일관중이다. 또 그동안 생활비 부담 없이 살면서 자기 월급은 시댁에 꽤 많이 송금을 했던 모양인데 이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도미노처럼 시댁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빚만 계속 지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거 아닐까? 내 이름은 신희수. 남편 김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이다. 남편은 내가 바쁘면 말하지 않아도 솔선해서 집안일과 요리를 하는 인성이 최고인 사람이다. 결혼 후에도 아무 지장 없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남편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우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되도록 안 보고 살려고 피해 다녔다. 관계가 틀어진 건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을 때부터인데 남편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한테 인사를 하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나도 다 들었어. 너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면서? 괜찮니?
너 어쩌다 저런 와이프를 얻어서. 세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아무도 형 안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냥. 네? 무슨 뜻인지 여쭙자 시어머니가 직접 아주머니한테 우리 귀한 아들이 마귀 같은 년한테 걸려서 세뇌를 당하더니 감금되다시피 해서 얼굴도 마음대로 못 봐. 라면서 근거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마구 따졌지만 내가 틀린 말 했니? 라고 맞서는 바람에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인즉슨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게 다 내가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멋대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실상은 남편은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에 자주 못 가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좁혀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처음부터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잘 맞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만날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았는데 며느리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평생 안 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천근만근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그럭저럭 시어머니와 안 본 지 반 정도가 지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둥대면서 자기 용건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순이?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큰일 났다. 네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수술해야 된단다. 지금 병원인데 수술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였고 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 일단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을 켰다. 전에도 한번 시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고 말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다. 같은 수법에 두 번 걸려들 수는 없는 법. 대화를 녹음하면서 일단은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에 들어갔다. 지금 증상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닌 건 분명해.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고 너도 일부러 올 필요는 없어. 병원 이름도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도 당장 입원해야 돼서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입금해줬으면 좋겠다. 다 해서 5천이니까 잘 좀 부탁한다. 어머님, 의료법에도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이면 100%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아버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이지 그럼. 구급차로 도착해서 난 병원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너 지금 돈 보내줄 수 있는 거 맞지? 어느 병원인지 모르시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그리로 갈게요. 하나도 된다는데 얘가 이러네. 돈이나 보내라니까.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어머님. 5천이라니. 그런 거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하나만 하라는 대로나 하지 좀.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곧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한테서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하고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며 기가 막히다는 말만 했다. 남편의 제안으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뿌리 뽑기 위해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로 했다. 남편은 재빠르게 모일 수 있는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시댁으로 모이게 했다. 나도 녹취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이미 흥분 상태로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이게 전부 며느리가 지어낸 얘기야. 어떻게 된 애가 입만 열면 헛소린지 원. 어찌나 가정교육이 엉망인지 내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큰 병이 났단 거짓말은 왜 했을까? 내 말이 헛소리하는 게 취미인데 재미로 했겠지 뭐. 무슨 배짱으로 친척 어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나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과장된 목소리로 엄청 걱정하는 척 연기를 냈다. 왔네 양치기 소년. 연기 그만하고 썩 꺼져. 어디서 어른을 놀려? 멀쩡한 시아버지 다 죽어가는 사람 만드니까 좋던?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천벌받아 너. 진수야, 너 이런 애랑 계속 사느니 이혼을 해 차라리. 일단 진정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눈을 찡긋해 보였고
무슨 뜻인지 안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잘못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거신 전화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제가 그래도 의사인데 어느 병원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시 들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을 제가 잘못 듣고 헛소리를 했다는 건지 어르신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렇게 말하고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또렷하게 모두의 귀로 전달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보니 거짓말쟁이는 따로 있었네.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어? 분위기가 반전됐고 분노의 화살은 시어머니를 향했다. 시아버지와 친척분들이 시어머니를 비난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냈다. 왜 다들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몇 번이나 봤다고 진수 첫 편을 들어. 그럼 며느리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던 인간 편을 들라는 거야? 우리가 여태 사람 보는 눈이 흐려도 한참 흐렸어. 이런 되먹지 않는 인간 같으니라고 다신 볼 일 없을 걸세. 정말 안 볼 사이처럼 왜 그래요? 넌 무슨 심산으로 그걸 녹음해서 이 사달을 만드니? 기호하란 건 친척들 다 모은 것도 그거 들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친척분들한테 연락한 건 나야. 엄마 본성이 어떤 건지 다 밝히려고. 뭐가 어째? 너 마누라한테 세뇌당하더니 그런 짓까지 하니 이젠? 그만두지 못해.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더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와 친척들의 성토와 설교는 계속됐고 그럴수록 더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 나와 남편은 그냥 무시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성공적으로 시어머니를 격파한 기념으로 축배를 들었다. 치얼스! 너 어머니 표정 봤어? 장난 아니더라. 봤지 그럼. 앞으로 진짜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명절에도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든지 오붓한 시간 보내자. 지금까지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니까 괜찮아. 항상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결혼식 장례식을 빼면 볼 일도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여서 돈을 받아낼 속셈으로 미리 다른 데서 돈을 빌렸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자기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큰 돈을 빌려서 어머니가 한 일은 여행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셀럽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닌 거였다. 그러려고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친척들한테서도 모두 외면당한 시어머니는 마땅히 갈 곳도 없이 길바닥을 헤매는 신세가 됐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숨어 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시어머니한테서 딱 한 번 저주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가 라인으로 도착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나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대충 읽어보고 나서 시어머니 라인을 차단한 후 삭제해버렸다. 그 후로는 2번 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따위가 오는 일은 없었다. 나이도 나이고 남은 인생은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일말의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또 우리 부부는 다시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다짐했다. 나와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시댁과는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1년에 몇 번 명절에 찾아뵙는 게 다였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2분이 살고 계신데 시아버지는 병풍 같은 존재였고 시어머니는 문제가 많은 분으로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타입이었다. 솔직히 상대하기 버거운 분으로 우리가 시댁에 가는 건 시누이가 시댁에 올 때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남편은 막내이면서 장남이지만 훗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시누이 부부가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면서 돌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서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고소득에 경제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는 안정 그 자체인 시누이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이왕이면 아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접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나를 노예 부리듯 부리고 싶은 건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부모 봉양은 같은 핏줄인 남자가 필요하다는 둥, 집안일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둥 투덜거리다가 시누이한테 핀잔을 듣곤 했다. 남편도 누나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준 매형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도 늘 하던 소리를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시누이가 두서없이 하고 있었다. 내가 대화에 끼면 시어머니 기분만 상하게 할 것 같아서 혼자서 슈퍼에 가거나 하는 걸로 적당히 피하는 게 내 노하우다. 한편 나는 오래전부터 무지외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발은 모두 오더메이드로 주문한다. 슈퍼에 다녀와서 저녁을 하고 식사를 끝낸 후 가벼운 수다를 떠는 기분으로 오더메이드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시누이도 그럼 나도 한번 신발 맞춰볼까? 하면서 둘이 담소를 나눴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을 하셨다. 우리가 집에 내려왔는데 친구를 만나러 외출이라니 별일이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편하고 좋은 건 사실이라 시누이 부부와 더 편하게 쉬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시어머니가 신발 때문에 뒤꿈치가 다 까져서 걷지도 못한다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뒤꿈치가? 설마 했는데 현관에 벗어놓았던 내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시어머니를 봤더니 역시나 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친구한테 안 신은 것처럼 편한 오더메이드 신발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말도 없이 내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갔고 자기 사이즈도 아닌 신발을 신고 나갔으니 당연히 발 뒤꿈치, 새끼 발가락이 까지고 피가 난 모양이었다. 발 사이즈는 내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작았고 그 정도는 신어본 순간 다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 발에 문제가 생긴 걸 감지한 친구분이 당장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 데리러 오라고 연락해. 라고 몇 번이나 충고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결국엔 억지로 시어머니 전화를 뺏어서 연락을 하신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온 식구가 다 노발대발 상식선을 넘어 주책을 보인 시어머니 행동에 평소엔 병풍처럼 계시는 시아버지도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성하기는커녕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별것도 아니면서 오더메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좋기는 개뿔 라고 투덜대며 욕을 했다. 정작 투덜거려야 할 사람이 누군지 별것도 아닌 신발을 신고 나서 피칠갑을 해놓고 참 억지로 발을 구겨놓고 신고 다닌 바람에 원상태로 회복 불능 상태였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불평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 줘. 그 신발은 오더메이드라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라고 화를 냈지만 내가 왜 사과를 해? 신발 자랑만 안 했어도 내 발이 이렇게 됐겠니? 나야말로 위자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야. 그깟 신발에 비싼 돈까지 주고 사서 신고 다닌다니. 참 어이없어서 돌려줬으면 됐잖아. 닦으면 원상태로 돌아올 텐데 유난 떨고 있어. 라면서 사과는커녕 반성할 기미도 없어 보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저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남편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행동에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신발장을 열고 시어머니의 신발이란 신발은 모두 접착제를 발라서 신발장에 붙여버렸다. 현관에 벗어났던 슬리퍼, 베란다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통로에 벗어둔 샌들 등등도 모두 바닥에 붙여버렸다. 만약을 대비해 다치지 않도록 신발에 발이 걸려도 넘어지지는 않게 위치에 설정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컴백. 7시쯤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언제 신발을 신을지 두근두근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자 점심시간이 돼서야 드디어 시어머니가 분노의 발광을 시작했고 우리는 예스 하는 눈빛을 서로 교환했다. 장난친 범인이 나라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는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딱 들러붙은 신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너 이거 뭐야? 네가 한 짓 맞지? 누가 모를 줄 알아? 라면서 무서운 얼굴로 표효했다. 어머,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는 몰라서 물어? 신는 신발마다 다 본드를 붙여놨는지 이것도 저것도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들까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 내 것만 그렇다고. 그때 남편과 나는 접착제를 꺼내 보이면서 어머님을 보니까 여전히 반성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직도 혼이 덜 나셨나 봐요.
더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음엔 뭘 붙여드리면 좋을까요? 그러자 남편도 맨날 우리더러 부모 봉양 어쩌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앞으로 또 우리 화나게 하면 뭘 또 본드칠 할 줄 모르는데 여기저기에 막? 라면서 깐죽 웃음을 흘렸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쯤에서 내가 접착제 제거용 액체를 꺼내서 시어머니 코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그런데요, 혹시 어머님은 귀에 접착제 발라놓으셨어요?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으셔서요. 주의, 충고, 경고 이런 것도 전혀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초강력 제거제거든요? 귀 청소 한번 해드려요? 아니면 그 험한 입을 딱 붙여버리는 건 어떨까요? 주무실 때 제가 살짝 들어가도 어머님은 아마 모르실걸요? 라면서 뚜껑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절대 신발 함부로 안 신을게. 이렇게 사과하잖아. 제발 용서해주렴. 라면서 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동거 문제도 우리 말고 시누이하고 살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정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다음번에 또 무슨 짓을 저질렀을 때는 또 접착제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다. 한편 달라붙은 신발을 떼내는 과정에서 신발장 도료가 벗겨지고 흠집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병풍으로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손해배상을 하게 했고 당연히 내 신발값도 변상을 받았다. 가격을 들은 후 시어머니는 신발에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비싸? 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 틈에 뒤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노려보자 얼른 몸을 움츠렸다. 마침 그때 시누이 부부는 외출하고 없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려주자 두 사람 다 빵 터졌다. 앞으로는 접착제를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야겠다. 진짜 대박. 이 다음에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게 될 것 같은데? 두 사람 아무래도 상 줘야겠다. 잘했어.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돌아가기 전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조용조용 사근사근.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설마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 후 시아버지한테도 자업자득이라며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건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그렇게 입만 열면 아들하고 같이 살 거다. 시부모 봉양은 며느리 몫이라며 효도를 강요해왔던 시어머니이지만 그 일 이후로는 자기가 했던 발언을 없었던 걸로 해달라며 시누이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심지어 시누이 부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우리 부부와 같이 살면 자기한테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모른다고 공포를 느낀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또 무개념으로 나오면 자기도 비밀 무기로 사용할 거라며 박수를 쳤던 터라 앞으로는 시어머니도 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버릇도 없어질 거라고 기대해본다. 진짜 속 시원하다. 다음 해에도 시누이 부부와 같이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접착제를 안겨드리자 시어머니가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셨다. 그 뒤로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인사와 곁들여 접착제를 선물로 드리는 게 우리 집 연례 행사가 돼버렸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부모님 댁에서 줄곧 살았다.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전형적으로 아들밖에 모르는 타입이었던 것 같다. 반면 남편은 항상 냉랭한 편이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을 때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나를 적대시했었다. 결혼할 거면 동거는 필수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거부했다. 물론 다소의 잡음이 있었지만 절충해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집을 계약하면서 일단 집 문제는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한테 아들을 뺏겼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남편한테 격이 안 맞네, 안 어울리네 하다가 게을러 터져서 직장도 안 다닌다고 뭐라고 했다. 내가 전업주부로 지내길 바랐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는 날도 있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는데 내가 자기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단 바람이 있었고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둘이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남편 혼자 수입만으로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였고 그래서 나도 남편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집에서 노는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그러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와서 나한테 욕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찍 퇴근한 남편한테 들켰고 분노한 남편은 2번 다시 우리 집엔 얼씬도 말라는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며칠은 조용히 지나가길래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엔 이런 일 저런 일을 핑계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시댁에 콧배기도 안 비추는 며느리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내 욕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내가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같이 밥이나 먹자. 우선 마실 것부터 가져오마. 라고 하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잔뜩 꺼내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못했는데 나한테만 먹으라고 하고 뭐 멀쩡하네 라고 생뚱맞은 발언을 하길래 응? 뭐래? 순간 무슨 뜻인지 진위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상한 음식을 나한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몸에 이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란 걸 알았다. 결과적으로 몸에 확실한 이상 반응이 생긴 건 아니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탈이 없자 그게 불만이었는지 뻔히 유통기한이 지난 걸 다 아는데도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해서 갈수록 기분이 상했다. 그러다가 나는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힌다면 나도 그에 걸맞게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가게 됐는데 역 앞에 있는 타피오카 전문점에 들러서 타피오카를 사가지고 갔다. 타피오카 밀크티를 시어머니한테 드시라고 내밀었고 한 입 입에 넣은 시어머니는 어머나 이거 참 별맛이다 라면서 맛있다고 쭉쭉 들이켰다. 어머님 그거 개구리 알인데 혹시 모르고 드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우엑 하고 전부 토하더니 컥컥거리면서 나를 노려봤다. 넌 어디서 개구리 알을 찾아내서 이런 짓을 해? 라고 화내랴 정신없이 물 마시러 가랴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다 토하랴 난리 법석이었다. 나는 그저 살짝 놀려주려던 것뿐이었고 개구리 알하고 타피오카를 구분 못할 사람이 설마 있으랴 싶었는데 이 정도에 바로 걸려들다니. 시어머니가 점점 정신을 못 차리길래 농담이라고 말하자 아까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고 너 이런 애랑 더 살 거 없어. 당장 이혼해! 라고 신경질을 냈다. 네? 웬 자다가 봉창이에요. 얘가 오늘 낮에 나한테 개구리 알을 먹였지 뭐니 글쎄? 헐, 사실 왜곡을 저렇게 하네.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매우 감정적이었고 내가 나서서 타피오카를 개구리 알이라고 농담 삼아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이 놀라셨던 것 같다고 설명해줬대. 그러자 남편은 빵 터져서 지금이 몇 월인데 개구리 알이 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생각해보면 알리를 가지고 초딩도 그 정도는 알겠네. 라고 시어머니를 한 방에 격침.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화를 냈다.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런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로 둘 수가 없다. 그동안은 내가 많이 참았다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헤어져! 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그렇다면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어머님.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자꾸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저 마루타 아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마루타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자꾸 헛소리 할래? 예, 너도 들었지? 네 처는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니까. 다 널 위해서 헤어지라는 거야. 그럼 어머님, 이건 뭘까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 사진들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유통기한이 지난 거포장지와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찍혀 있었다. 이걸 또 언제 찍었어? 남의 집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몰상식하고 더러운 취미까지 아주 골고루 하네. 어머님이 자리 비웠을 때 증거물로 찍어둔 거예요. 하루 정도면 저도 아까워서려니 하겠는데 어떤 거는 일주일도 더 지난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남달리 장이 튼튼해서 여태껏 별탈 없이 지낸 것뿐이지 아니었으면 식중독 걸려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야, 이거 전부 제가 지어낸 자작극이야. 지금 나 모함하는 거라고. 뭐가 자작극이 모함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날짜까지 빼박인데. 이거
일주일 이상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음식을 이 사람한테 일부러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사지로 몰아갈 생각이었겠지만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판 구멍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너 어쩌다 이렇게 엄마한테 몰인정한 애가 됐니? 날짜를 깜빡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만 쏙쏙 골라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고 어머님은 한 입도 안 드시던데 그럼 먹는 것도 깜빡하셨던 거였어요? 그만 닥치지 못해?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 당장 사라져야 돼. 내 아들한테서 그만 떨어져. 어머니야말로 그만하세요. 이제 논덜머리가 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부모니까 쭉 참고 있었는데 사람한테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먹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미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경고는 했고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안 이상 이제 연을 끊을 수밖에.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하죠.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고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당장 취소해. 아버지한테도 아무 말 말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매달려서 애원했지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차갑게 쳐다보다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했고 시어머니에게 했던 선언도 말했다. 시아버지는 격노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들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무섭고도 단호하게 경고하셨다. 이어서 나한테는 대신 사과한다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병원비도 주시겠다면서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다. 그리고 남편과 나는 지금 사는 집은 시댁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차로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여서 시아버지는 운전해서 오시면 되고 시어머니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오고 무엇보다 이사한 곳이 어딘지 절대 주소를 안 가르쳐줄 생각이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한 게 혹시 나중에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걱정했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멀쩡하고 타피오카 때문에 혼비백산한 시어머니 모습도 봤기 때문에 통칠까 한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계약도 해지해버렸다고 한다. 물론 새 핸드폰을 사주게 하셨지만 옛날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데이터를 옮기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고 나랑 남편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모를까 다행히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진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시아버지가 상식 있고 반듯한 분이셔서 정말 다행이다. 시아버지께서 이사 비용도 다 대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 남편도 회사에서 가까워졌다며 좋아하고 있고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다.